전국 철도 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 새벽 첫 차부터 파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출근과 등굣길 불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을 비롯한 일부 노선은 비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어제 KTX는 평소의 73%, 수도권 전철은 86% 정도만 운행됐고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66%까지 떨어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맞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모두 철회해야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이끌어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새로운 셈법의 시안으로 제시한 올해 연말은 인위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이후에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으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의 정치협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시위대 100여 명이 최후의 보루인 홍콩 이공대에 남아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시민 200명 이상을 폭동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시위대 10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강경파인 크리스탕 신임 경찰 총수는 폭도들의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위대를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미상 신인상 등 부분에 후보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도 후보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미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미국 음악 매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 아침입니다.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새벽 첫 차부터 파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근과 등굣길 불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을 비롯한 일부 노선은 비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KTX와 새마을호 같은 일반 열차도 역시 오늘 아침에 운행에 차질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대입 관련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 시민들은 불편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철도 노사 간의 공식 협상 재개 소식은 없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오늘 아침 상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KTX는 평소의 73%, 수도권 전철은 86% 정도만 운행됐고 일반 열차 운행률은 66%였습니다.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지만 타르던 열차가 취소된 일부 승객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셔가지고 급하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중간 열차가 다 없어져가지고. 파업 이틀째인 오늘은 첫 차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출근과 등굣길부터 평소보다 혼잡할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하철 1, 3, 4호선이나 경의중앙선, 경춘선도 비상운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사 양측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 쟁점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공식 협상 계획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당장 이번 주말 전국 주요 대학에 논술, 면접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 수험생들이 제때 열차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업 기간에는 코레일 열차의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바꿀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영무실에서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핵 문제 관련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3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흥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현지 시간 20일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최 부상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깊숙하게 관여해온 핵심 인사입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최 부상은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흥미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부상은 모스크바에 며칠 더 머물면서 러시아 측과 추가 회담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 머무는 동안 미국 측과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관료들과의 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최 부상이 러시아와 전략 대화를 가진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때를 대비해 우군을 확보해 두려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이처럼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미 실무 협상을 이끌어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올해 연말은 인위적인 것이라며 연말 이후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것 같습니다. 비건 지명자의 발언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do not have a year-end deadline, Senator. We've been at this for 25 years, and we will be at this as long as it takes. That's an artificial deadline set by the North Koreans, and unfortunately, it's a deadline that they've set upon themselves. 비건 지명자의 언급은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간 풀지 못한 북핵 문제를 올해라는 시한에 가두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말이라는 인위적인 시한을 정하지 말고 조속히 협상 무대로 나와 해법을 논의하자는 촉구인 셈입니다. 네, 북한이 연말 이후에 도발할 경우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경고성 발언도 함께 했어요. 네, 비건 지명자는 연말 이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그에 대한 경고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can imagine that we could see a possibility of going back to some of the more provocative steps that preceded the start of this diplomacy to begin with. I think that would be a huge mistake and a missed opportunity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네, 그러니까 결국 비건 지명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요. 북한을 향해 인위적으로 협상 시한을 정하지 말고 도발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건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아직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면 한반도는 훨씬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적은 없다면서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 비건 지명자를 따로 만났고 미국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도 두루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남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네, 김현철 장관은 조금 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건 지명자 등과 만나본 결과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오는 23일 0시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미국 의회를 직접 설득하겠다며 워싱턴에 도착했죠. 네, 한국 시각으로 어제 자정 무렵에 이곳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도착 첫날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어제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젯밤 늦게 국회 본회의장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와대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시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단식을 시작한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 늦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와대 경계 100m 이내에선 시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안 했어야죠. 아닙니다. 천막을 멈출 계획에 틀렸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계단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황 대표는 단식에 나서며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질문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적절히 하십시오. 적절히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왜곡도 적절히 하세요. 하지만 당 쇄신 요구 직후에 시작된 야당 대표의 단식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빗 단식 등 이것만 경험한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자신의 리더십이기에 정부를 걸고 넘어져서 해결하려는 심산을. 황교안 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죠. JTBC 취재 결과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비공개로 고위 전략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 공약을 보고받았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서 여러 정책 방안을 보고받은 뒤 어떤 걸 공약으로 쓸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모병제 전환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다른 당 지도부 인사들도 모병제를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총선 공약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병제는 이달 초 민주연구원이 공론화한 뒤 도입 여부를 놓고 지도부끼리 언쟁을 벌일 정도로 논란이 됐습니다. 파장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간다 생각해요.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중장기적으론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당내에 연구기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모병제를 다음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라오스에서 레저 스포츠를 체험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해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집트랙을 타는 동안 나무 지지대가 부러진 사고였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줄에 매달려 활강하며 자연 경관을 즐기는 레저 스포츠 집트랙입니다. 양쪽 나무나 지지대에 와이어를 걸어 숲을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갑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이 집트랙을 타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19일 오전 10시 30분 관광지로 유명한 라오스 방비행에서 발생했습니다. 집트랙 중간 기착지에 있는 높이 7m 나무 지지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48살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먼저 출발한 일행 2명도 줄이 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에 살던 A씨는 직장 동료들과 관광차 라오스를 찾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건 담당 영사를 현장에 보내고 현지 경찰에 철저한 사고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유족들도 어제 라오스에 입국해 영사관 측과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홍콩 이공대를 경찰이 점거해서 시위대가 이곳에 고립된 지 오늘 닷새째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공대는 사실상 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의 강경 진압이 예고가 됐던 것이 대표적인 강경파가 신임 경찰청장이 됐었습니다. 취임하고 첫 조치로 200여 명을 폭동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활과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시위대. 대학 체육관은 이재민 수용소를 방불케 합니다. 어제 홍콩 이공대의 모습입니다. 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입니다. 대학 주변은 이미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이공대가 사실상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앞에선 어제도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졌지만 과격한 충돌은 잦아들었습니다. 신임 경찰 총수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Rioters'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has reached a life-threatening level. And on one occasion last night, rioters threw as many as 20 petrol bombs at the Mongkok police station. 홍콩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시위대 1000여 명을 붙잡았고 200명 이상을 폭동죄로 기소했습니다. 강경파인 크리스탕 경찰 총수가 공식 취임한 이후 내놓은 첫 조치입니다. 지난 6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최다 체포 기록입니다. 시위대를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We understand that some people still remain on the campus. We appeal to them to give up their weapons and leave the school in a orderly manner. 홍콩 이공대 안에는 시위대 100명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4-5명 규모로 움직이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 팝계 3대 시상식 가운데 이미 2곳에서는 상을 받았고요. 이제 그래미에 도전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신인상 부문 등에서 후보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미가 워낙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에게 배타적이어서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후보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제62회 그래미상 84개 부문 후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와 신인상 등의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발매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고 월드 투어가 성공을 거두며 그래미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시상식을 주최하는 레코드 예술 아카데미 회원인 점도 청신호로 해석됐습니다. 미국 음악 매체인 롤링스톤은 그래미가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앨범은 팝스타 비욘세 앨범보다 많이 팔렸고 11개월도 되기 전에 1위에 올랐다며 방탄소년단 후보 지명 제외는 음악산업의 현실과 강렬히 대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올해의 앨범 부문에서는 8명 중 5명이,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는 8명 중 7명이 여성 후보로 선정돼 여성 아티스트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은 내년 1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지소미아는 모레밤 자정에 종료가 되고요. 이를 앞두고 청와대가 오늘 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그래도 막판까지 변수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 인사들이 내일 일본에 갑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지소미아 논의가 빠지지 않겠죠? 네, 일본에서는 G20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립니다. 미 국무부 설리번 부장관은 미 대표단을 이끌고 내일부터 오는 24일 일요일까지 일본 나고야를 방문하는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공교롭게도 모레 23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를 두고 한미일 3국 간의 막판 협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 노력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 스튜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달 초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국제회의도 취소되게 한 칠레 시위 소식도 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고 역시 홍콩과 마찬가지로 경찰 과잉 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이 조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네, 경찰의 조치는 칠레 시위 현장에서
고무탄에 눈을 다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고무탄 사용을 경찰이 멈추기로 한 겁니다. 칠레 안과학회에 따르면 시위의 강도가 세진 지난달 18일 이후에 한 달간 눈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220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 절반가량은 심각하게 시력이 손상됐다고 안과학회는 밝혔습니다. 최근 칠레대가 고무탄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키웠는데요. 분석 결과 고무탄의 20%만 고무였고 나머지는 납과 이산화규소, 황산, 바륨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고무 아닌 고무탄이 스케이트보드 바퀴만큼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과거 스리랑카의 철권 통치를 이끌었던 라자팍사 형제가 대통령과 총리로 나란히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대선에서 승리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신임 대통령은 형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부터 10년간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를 했는데요. 라자팍사 가문의 승승장구는 2015년 1월에 예상치 못한 마힌다의 3선 실패로 갑자기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라자팍사 가문은 지난 4월에 부활절 테러로 260여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여론에 힘입어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틀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해달라는 고 김민식 군 어머니의 호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식이법에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동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어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논의했고 특히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변협 간부들과 만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정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근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기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의 국산화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죠. 수요, 공급 기업이 모두 참여해서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협력하는 사업 4건이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까지 국내 수요의 최대 60%를 확보해서 연간 3,6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의 미래에셋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해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 최종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려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금융위의 관련 승인이 나면서 한국투자금융축은 내일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카카오에 양도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따라서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는 첫 산업 자본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석 뒤쪽에서 시작된 불이 적재함에 실려있던 폐지로 옮겨붙어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안에서 동승한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택시를 함께 타고 가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자금을 보낸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해외 테러 관련 단체에 118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경복궁 후원에 있는 향원정이 온돌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온돌시설이 있는 정자는 드문 경우인데요. 부를 때는 아궁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애긴 고목벌레를 포함해서 국가생물종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곤충 10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식 등재가 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석가모니 고행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에 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일행이 한 총리를 만나서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 간의 정치협상회의가 오늘 세 번째로 열립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앞서 두 번 모두 회의에 나오지 않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도 단식투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공천 기준안을 논의합니다. 현역 의원 배제 등 인적 쇄신안을 확정해서 황교안 대표 결재를 거쳐서 이르면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육, 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 개선안이 오늘 나옵니다. 현행 규정보다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로 바로 병역 특례를 받는 현 제도가 폐지가 될지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가 기승입니다. 내륙 곳곳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특히 중부와 경북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5도를 밑도는 곳도 많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주말 동안 기온은 더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과 청주, 대전과 대구 영하 2도, 전주가 영하 1도 가리키고요. 춘천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도 맑은 하늘 속 곳곳 영하권 추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9도, 대구 13도, 광주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겠고요. 북한은 대부분 1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 유명 제과점 매장에서 점장이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주방으로 불러 성추행하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점장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쓰며 매장을 계속 운영했고 처벌이 심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 유명 제과점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1살 양모 씨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매장의 점장인 46살 정모 씨. 주방으로 양 씨를 들어오라고 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껴안으시더니 가슴 쪽에 이렇게 얼굴 문지르시고 자기 무릎에 앉혀서 목에 뽀뽀도 하시고 막 엉덩이도 만지시고. 추행 중 손님이 들어왔고 손님이 나가자 다시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안 된다고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하셨어요. 나가려고는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솔직히 힘이 좀 제가 좀 딸리니까. 양 씨는 이를 신고했고 정 씨는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정 씨 측은 양 씨를 처음 껴안았을 때 싫다고 말하지 않아 만져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양 씨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적어 업주 말에 순종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정 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고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정 씨가 범행 이후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반년 가까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며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사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죠. 추행 시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수차례 거부 반응을 보였거든요. 해당 제과점의 본사는 문제의 매장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이틀 전 제주도의 10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불이 난 뒤 침몰한 대성호의 실종 선원 1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3,000톤급 아라호를 동원해 대성호 선미의 인양 작업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와 일몰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는 지난 19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이후 침몰했는데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빙초산을 뿌려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변에서 플라스틱 병에 담겨있던 빙초산을 20대 남성 2명에게 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처음 본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 같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농장 작업자 A씨가 건물 지붕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뒤 세차 호스를 이용해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돼지 200여 마리가 피해를 입고 샌드위치 패널 등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콘센트에서 접촉 불량으로 인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죠. 그 요약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국내 대기를 오염시키는 초미세먼지 가운데 연평균 32% 정도는 중국에서 날아왔고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처음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우정헌 건국대 기술융합공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한 70-80% 정도는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32%만 중국에서 날아왔다는 결과가 나와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16년에 네. 나사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코러스 AQ라는 필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 40% 정도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네. 것으로 산정이 됐었고요. 전반적으로 연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한 40%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환경 정책을 실시하면서 배출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 더 낮은 연평균 기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중국 측에서는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32% 정도의 기여는 연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이상한 값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 초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많이 넘어오는 시기가 지금과 같은 겨울, 초겨울, 그리고 겨울, 봄까지 아니겠습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날아오는데 집중적으로 날아올 때 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수치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고농도 관리에 네. 있어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국의 환경 협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각국이 서로에 기여하는 기준 값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악조건에 있어서의 상황들을 서로 협력해 나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농도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시기에 수치도 분명히 나왔겠죠. 근데 그걸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모든 네. 모델은 모든 시기에 대한 값들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모든 시기에 대한 값들은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평균의 경우에도 각각의 모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조금씩 값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기의 값들을 서로 비교해서 기여도를 평가하면 이것이 일치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짧은 시기의 어떤 고농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워크는 배출 자료를 3국이 자국의 최신 배출 자료를 내고 이것을 전부 우리나라가 취합해서 다시 3국으로 전송하는 형태를 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 조건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은 이 연구의 발표 대상에서 1차적으로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영향은 한 51% 정도가 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가 지금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선인 것 같고요. 네. 2016년에 나사의 코러스 AQ 필드 캠페인하고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네, 51%. 그렇다고 한다면 석탄 화력발전소 이 부분이 가장 클까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1차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고요. 대기 네. 중에서 생성하는 2차적인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1차적인 미세먼지는 뭐 다양한 소스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 배출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배출이 사실은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요. 네. 2차적인 배출은 기체상 물질이 나와서 대기 중에서 먼지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동차 아니면 뭐 우리 주거 상업 그리고 발전 산업에서 나오는 SO2나 낙스라는 물질들뿐만 아니라 VOC라고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하고 농촌 지역 등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먼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도의 대부분은 2차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먼지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에서 그 조사 대상 지역을 보면요. 서울과 대전, 부산 이 3개 지역만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조사는 이루어졌고 이 3군데를 중심으로 수치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 3곳만 한 겁니까? 일단 모델링 자체는 네. 전체에 대해서 다 한 거고요. 이 영향을 판단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기법을 써야 됩니다. 그 기법을 쓰는 것은 중국 측에서 지금 도시들에 대한 그 영향을 보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한국과 일본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선정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가 됐고요. 앞으로 한중일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계획인가요? 일단 이번 보고서는 각국이 자국이 인정하는 배출량을 냈고요. 네. 최신의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앞선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그동안 그 각국이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던 것을 모아서 총합된 결과를 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현재의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것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미래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로 이제 전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요. 뭐 32% 정도가 중국에서 날아왔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한반도의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도 중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연평균으로 따지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중국 쪽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최근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배출을 줄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중국이 타국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런 동력들이 중국이 자국의 배출량을 계속 줄여서 타국의 어떤 영향을 계속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중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이 수치들, 그러니까 많이 줄였다고 하는 수치 자체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반론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요. 우리 정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노력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20년간 유지했던 이런 좋은 프레임워크들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국가였다면 이것이 개선됨으로써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도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 대한 배출 저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어떤 협조의 노력, 협력의 노력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딱 고르신다면. 예, 이번에 미세먼지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더 종합적이고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촘촘한 대책들이 정말 제대로 시행돼서 결국은 농도의 개선 그리고 국민 피해의 저감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헌 건국대 신기술융합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년쯤 뒤에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더 일찍 세상을 떠나는 노인이 서울에서만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질환에 특히 취약하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공고 기준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대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조기 사망자 수가 1,16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심장, 폐, 뇌혈관 질환 등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2030년엔 조기 사망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 2,13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노인 인구 비율이 2배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측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노인 10만 명당 618명이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환경성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전체 연령대에서 같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노인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8월이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종료까지 4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 쪽에서 나오는 반응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이틀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뭔가 좀 변수가 생기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교수님. 예, 막바지까지 네.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포착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물밑 접촉이 있을까요? 예. 네. 이것도요, 완전히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보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김현정 2차장이 미국으로 다녀왔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막바지에 결국은 미국이 중재 효과를 이 부분에서 하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쪽에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은 사실 일본 쪽에 상당히 오히려 타격이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것은 미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이야말로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게 또 미국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들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어떤 타결 그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군요.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남은 기간 변수가 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지만 유일한 가능성은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런 걸 위해서 김현정 차장이 미국에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이것은 외교장관이나 실무사 선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상 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중하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베 총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정도 메시지가 오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마음을 달리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미국의 입장에서나 일본의 입장에서나 우리의 국익에도 지소미아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할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계신 건 아닌 거죠?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아마 지금 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그 정도의 정상급 움직임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고 네. 그 징후 같은 것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제 마음속에 있는 기대감입니다. 네, 미국이 그동안 사실 뭐 일본 쪽에다가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지 않았던 배경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시차를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정부는 백색 국가 지정 제외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루아침에 백색 국가 지정 제외한 건 또 아니잖아요. 작년 10월 강제징용 판결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일본의 교섭 요청을 우리 정부가 상당 기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한 겁니다. 뭐 사실 뭐 일본의 행동은 나쁘지만 그 원인 관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색 국가 지정을 문제로 해서 우리가 강제징용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결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초기에 관여를 하지 못한 건 저는 미국의 실수라고 보는데 그때는 미국이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강제징용이라는 역사 문제와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외라는 경제 문제, 한일 간의 문제로 미국도 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8월 22일 날 우리 정부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라는 어떻게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 관계까지 문제를 건드리고 오니까 이제서야 뒤늦게 뛰어들게 됐는데 미국의 개입 타이밍도 늦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두 분의 말씀이 한 가지 측면이 네, 있는데 그런 것 제가 같고요. 가능성을 낮게 네. 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다자적 협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확률이 낮다고 평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거고요.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아무런 태도 변화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뭐 유예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요. 물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 한국의 극이익을 위해서 네.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한국의 극이익을 생각하면 지소미아는 개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소미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한국의 극이익을 오히려 해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지소미아가 한국 국익에 예, 큰 도움이 오히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큰 도움이라기보다 네. 한국의 극이익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거는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군사 기술 이것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군사 기술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한국에서 만들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적인 기술 발전을 조회하는 요소가 되어 있고 일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소미아를 연장시켜서 한국 쪽의 군사 기술을 일본 군사 기술에 예속시킨다라는 목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지소미아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미일의 군사 기술 정보에 한국 기술 정보, 한국 군사 기술 이게 예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지소미아는 아무튼 간에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 강하다. 그러니까 일단 전료시켜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소미아 자체가 한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정경두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SCM 끝나고.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정부 지침을 잘 따라온 장관조차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지소미아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현 정부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기술과 관련된 것은 저작권 보호 때문에 유출하거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한을 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뭐 우리 국방 기술의 발전에 제한이 된다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약간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자체가 미일 지소미아를 미국 쪽에서 요청했을 때 계속
일본 쪽에 그 기술 발전이 조회가 된다라고 해서 2007년까지 미일 지소미아를 일본이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네. 2007년이 되고서야 이제 그 1차 아베 정권이었기 때문에 미일 지소미아를 받아들인 것이지 일본 쪽에서도 그 이유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몇십 년간 미국 쪽의 지소미아 재결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미일 지소미아를 그대로 폭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급한 장관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사시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유사시에 더 공유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유사시에는 한국하고 일본의 한국군하고 일본의 자위대죠. 이것이 하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그때 그 군사적 암호 그러니까 싸울 때 존재할 때 암호를 교환한다라는 내용이 지소미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북한 정보만 교환한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한국하고 일본의 군대가 하나가 되어서 유사시 이것은 사실상 북한하고 싸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변화스러운 지소미아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일본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뭐 석 달여 동안 꾸준히 공방이 진행됐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뭐 동아시아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단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분께서 내일 밤 자정까지 남은 기간 뭐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가능성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일단 큰 변수가 없이 종료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범철 센터장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고 치면 교수님 의견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는 뭐 현재 같은 악화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군사 협력은 뭐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조치들에 따라서는 뭐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또 대신에 또 우리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의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면은 지금 현재 남게 되는 티사 그러니까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서 그 범위가 제한되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필요한 협력은 해 나가겠죠. 그게 이제 한일 관계 측면이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한미 관계라든가 주변국의 위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겠죠. 이것이 뭐 아까 호석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미국의 대전략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는 북한 위협 때문에 미국의 동맹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동맹 파트너로 하면서 보다 더 넓은 지역 전략에 활용하는 건데 아무튼 그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그것에 파생 효과가 따릅니다. 뭐냐? 한미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잠재적인 위협의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이나 중국이 이러한 한미 관계나 한미일 안보 협력 약화를 파고들면서 한국을 떼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보다 더 공세적으로 한국에 접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어려운 외교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 점까지 우려를 하는 거죠. 네, 한미일 안보 협력이 훼손되고 약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통상 문제라든가 네. 방위비 분담과 같은 문제까지 연결이 될 거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바로 이것이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미국도 결국엔 동맹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자신들의 국익과 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게 한미가 충돌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미 간의 신뢰 손상으로 나온다면은 다른 것과 연결돼서 말하자면은 뭐 지소미아 하나만으로는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가 통상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잘못하면 한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악화되다 보면은 우리의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반드시 발생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보다 멀리 바라보는 외교이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종료권은 저는 방위비 분담과는 확실히 차별해서 지소미아 종료권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요. 방위비 분담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선택적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님의 의견대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분야에서 분명히 약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일 관계하고 한미 관계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관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그대로 계속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갈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 지소미아 문제하고 전혀 달리 지소미아를 이쪽에서 전용시키겠다라고 하기 이전부터 네.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하고 우리 그 한국의 4배, 5배의 방위비 분담을 계속 오래전부터 사실상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소미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요. 한미 동맹이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본의 자위대를 오히려 미군으로 대신하여 한반도에 많이 투입하고 싶은 네. 그러한 미국 쪽의 위향이 이 지소미아 문제가 종료되면 미국이 그것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미국 쪽의 속셈이 조금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쪽에 온다라는 그러한 목표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일본 자위대를 유사시에 그 한반도에 투입시킨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 쪽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국 쪽에서는 전소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아직 절대 받아들일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일본 쪽에서도요, 칸나오토 민주당 정권 때 그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자위대는 부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한국군의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다 라고 해서 딴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에 한국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정보를 배간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일본 자위대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 지소미아를 계속 그런 차원의 지소미아를 계속 가져간다라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는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네. 잠깐 반박을 말씀하시죠.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소미아라는 건요.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영어고 뭐 복잡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까 봐 그러는데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약의 형태로 둔 거죠. 일본군의 한국군 개입은 일단 유사시가 발생해야 되는, 북한이 남침을 해야 된다는 전제인 거고 지소미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갑자기 지소미아를 설명해서 이게 체결되면 만약에 일본이 한국군에 온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법적이나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전혀 무관한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속에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전쟁 시의 암호를 완전히 같은 암호로 동일한다, 교환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러한 내용이 산정할 필요가 없으면 그거 빼면 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라는 것은요, 한국은 다른 30개 정도의 나라하고 다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있고요. 이 지소미아는 다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지소미아를 완전히 복사한 한일 지소미아를 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일본하고 가져야 되는 지소미아를 개정해야 된다. 지금 그러한 그쪽의 정보를 제3국에 넘기기 위해서 보호해줘야 된다. 지소미아는 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자국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합의 안 해주면 그 정도는 교환도 안 돼요. 그 부분을 아셔야죠.
아무런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에 그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정보를 원하잖아요. 거기에 군사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가능성이 아니 우리가 그 정보를 있습니다. 교환 안 하겠다면은 그 정보는 아니, 교환 안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처음으로 지소미아 이 종료 결정을 할 때는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정보 교환을 안 하겠다고 검토한 이유도 그것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변수도 없고 새로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는 한 23일 0시를 기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종료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끝으로 두 분께서는 그 이후의 한일 관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잠깐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우리도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버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외교를 전개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을 아프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소미아 종료 같은 문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그것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일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필요한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일본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저는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도 기존 입장을 버텨야죠. 그러면서 일본의 방향 전환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강제징용 문제하고 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과 함께 풀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장을 잘 견지해서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호사카 교수님,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때 그 이후의 한일 관계 우리 한국 정부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후의 한일 관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요. 일본도 지금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한국도 현재 기조를 유지할 그런 것이고요. 일본이 더 이상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일본에 나온다면 국제적인 비판을 더 면할 수가 없고 완벽한 보복 조치로 그렇게 판단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보다 일본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현재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군사적인 문제이지만 외교적으로 지금 한국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철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서 일반적인 양보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속국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해서 나가야 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맞짱 토론 진행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한 곳에서의 풍선 효과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음마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이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분양가를 묶으면 재건축 아파트 값이 잡힐 것이란 예상에서입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아파트 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달 23일 17억 9천만 원에 거래된 76제곱미터가 최근엔 1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인 호가는 2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물건이 없어. 근데 없으니까 지금 조금씩 올랐어요. 상한제로 재건축 아파트 공급이 줄 것이라는 예상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전세 시장도 들썩대는 조짐입니다. 대입 정시 확대 방침에 사교육 특구로 불리는 이곳 전세 시장에 불이 붙은 겁니다.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전셋값이 지난 여름 기록한 12억 원에서 최근 14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새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면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을 끝낸 신축 아파트 값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현재 호가가 35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9월 32억 원에 팔린 이후 2달 새 호가가 3억 원이 오른 겁니다. 강남을 벗어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서울 마포구 대흥동 신촌 그랑자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입주권 호가는 15억 원입니다. 지난 9월 기록한 마지막 실거래가 12억 7천만 원보다 2억 원 이상 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집값 오름세가 서울 외곽으로 퍼지는 조짐도 보입니다. 경기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 주 만에 집값이 1%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가 풀린 고양에서도 최근 청약을 받은 아파트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등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벌써 17번째인데 이렇게 서울 집값은 정부의 예상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책까지 정부가 예고를 한 상태죠. 시장의 내성을 키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이 대표적입니다. 8.2 대책으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축소해 대출을 죄었고 9.13 대책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서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11% 올랐습니다. 평균 매매가가 2억 4천만 원 올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상승세는 눈에 띕니다. 강남권 기준 3.3제곱미터당 벌써 2,03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18번째 대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돈이 서울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걸 급등세가 이어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핀셋 방식의 찔끔찔끔 규제, 한쪽은 묶고 한쪽은 푸는 엇박자 규제도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과열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주는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송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 새벽 첫 차부터 파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출근과 등굣길 불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을 비롯한 일부 노선은 비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어제 KTX는 평소의 73%, 수도권 전철은 86% 정도만 운행됐고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66%까지 떨어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맞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해 외무부 인사들과 만난 뒤에 밝힌 내용인데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한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흥미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이끌어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올해 연말은 인위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이후에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검찰개혁, 선거제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시위대 100여 명이 최후의 보루인 홍콩 20대에 남아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시민 200명 이상을 폭동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시위대 10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강경파인 크리스탕 신임 경찰 총수는 폭도들의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위대를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팝계의 3대 시상식 가운데 두 곳에서는 상을 받았고 남은 그래미에도 도전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해달라는 고 김민식 군 어머니의 호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동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수요 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4건이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예술과 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병역 특례자들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난 이후 국방부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 왔는데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 이란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을 벌여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란군의 무기고 등을 표적으로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그중 미사일 한 발이 민간인이 사는 주택에 떨어지며 민간인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리아 민간인과 이란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2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 이란이 로켓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었는데요. 이처럼 앞으로도 이란의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스라엘 지도부는 밝혔습니다. 독일 바이체커 전 대통령의 아들이 강연 도중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의학 공개 강연을 하던 중에 한 남성에게 공격을 당한 건데요. 마침 쉬는 날 강연을 듣기 위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공격을 막으려다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공격을 한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당국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행 화물선의 냉동 컨테이너 안에 숨어 밀입국하려던 이주민 일행이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네덜란드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던 화물선의 선원이 냉동 컨테이너 안에 숨어 있던 이주민 25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항구를 떠난 배는 곧바로 네덜란드로 로테르담 인근의 항구로 뱃머리를 돌렸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숨진 사람은 없었고 이 중 2명이 저체온증이 의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치료를 받은 뒤에 모두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붉은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솟아오릅니다. 실내 최대의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산불이 났는데요. 불이 높은 온도에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번져 거주지까지 덮친 겁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5,000개가 넘는 면적인 3,600헥타르가 불탔고 여러 채의 집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당국이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추위가 강합니다. 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일단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전국에 찬 공기가 가득 유입돼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과 청주, 대전이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 전주가 영하 1도 가리키고요. 춘천은 영하 5도까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추위가 무척 강한데요. 특히 대관령 등 산간 지역과 중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경기 동두천이 현재 영하 5도, 충북 제천 영하 7도,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낮부터는 이 같은 추위가 풀린다고 하는데 기온은 어느 정도나 오릅니까? 네, 오늘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9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 15도, 부산이 17도까지 오릅니다. 며칠간 이어졌던 강한 추위가 드디어 물러가게 되는데요. 이후 주말 동안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이 16도, 토요일에 17도, 일요일에도 16도까지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는 포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광주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20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일요일까지는 최고 20도까지 기온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자, 그 이후에는 또 추위가 찾아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요. 이후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간 이어졌던 이 강한 영하권의 추위는 아니기 때문에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네. 일부 떨어지는 지역도 또 있을 거는 같고요.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이 남죠. 하지만 낙인보다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올해 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학생부에 기록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가벼운 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재를 한 번까지는 유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는 심각하지 않은 사안까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학교 폭력이란 어느 정도인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내려지는데 가볍다, 경미하다는 것은 1호부터 3호까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과 접촉이나 보복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보다 심한 4호 사회봉사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내려진 것은 곧바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한번 기재가 유보되더라도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이전에 유보됐던 내용과 함께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거래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도 시작이 됐나 보죠?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비민감 품목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는 면허를 일부 미국 기업들에게 발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미 상무부의 조치가 미중 무역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지난 5월에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화웨이를 이른바 제재 리스트에 올려서 화웨이와 거래 시에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해온 남부연합 기념물이 112년 만에 철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철거된 동상은 1907년에 세워졌는데요. CNN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에 노스캐롤라이나주 피츠보로 체이텀 카운티 법원은 법원 청사에 있던 남부연합군 병사 동상을 끌어내려서 창고로 이송했습니다. 남부연합 기념물 철거는 지난 2017년 8월에 미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 집회 유혈 사태 이후에 미 전역에서 진행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잠잠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개봉 영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왕국 2 얘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개봉을 하는데 워낙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드디어 개봉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네. 중간중간 약간 티저 예고 방식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네. 조회수가 어마어마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2014년에 겨울왕국이 말 그대로 열풍이었죠. 네. 집에 이 아이들 드레스 없는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국가판권 시장에서 드레스 판매만 11억 달러가 팔렸다고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열풍이었고요. 그리고 노래들도 기억나시죠? 네. 뭐 같이 눈사람 만들래라던가
레리꼬 뭐 레리 네. 계속 아이들이 10명이면 10명 아이들이 다 불렀다는 맞아요. 그 노래. 길거리에서 소위 말하는 떼창으로 부르고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또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개봉 전에 예매율이 9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의 다 이 작품들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편에 이어서 이제 마법의 힘에 능숙해진 이제 엘사가 네.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아렌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어디선가 좀 묘령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만남과 얽힌 비밀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아렌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밀을 풀러가야 한다라고 엘사가 나서는데 그러면 이제 안나는 뭘 하느냐? 역시 안나와 엘사는 둘이 자매이기 때문에 네. 둘이 하나가 돼서 손을 맞잡아야만 일이 이번에도 하나가 돼서.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로 네.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마 2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캐릭터들이 어떻게 돌아오나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뭐 스벤이라던가 네 그리고 또 크리스토프 그리고 너무 울라프. 귀여운 울라프까지 네. 이제 어떻게 돌아오냐 관심이 있을 텐데 여전히 그 매력은 좀 여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좀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조금은 뭐 얘기가 조금 어두워진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은 그 엘사와 안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울라프를 만들었던 얘기 그리고 스벤과 크리스토퍼를 만난 얘기 좀 어린 시절의 얘기가 줄을 이뤘다면 이 등장인물들이 말하자면 5년간 나이를 좀 먹어야 하잖아요. 네. 나이를 먹기도 하고 비유를 하자면 이제 사춘기에 돌입한 소년 소녀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 듯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통치한 엘사로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고 또 한편 안나 역시 자기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노래들도 무거워졌고요. 그래서 울라프도 계속 그런 노래도 불러요. 네.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 모든 일은 쉬워지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나요? 라는 얘기를 울라프가 할 정도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체성 고민이랄지 혹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엇인지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노래가 좀 어렵고 좀 무겁고요. 그리고 이게 세상을 떠난 왕비가 두 딸에게 불러주는 자장가 정도가 아이들이 좀 듣기 적합하겠지만 이 역시도 자장가다 보니 빠른 템포라기보다는 좀 느린 템포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제2의 레리코라고 할 수 있는 노래는 Into the Unknown이라는 노래가 있긴 한데 아마 좀 따라 부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성도는 높지만 어떤 점에서 아주 아이들의 귀에 훅 들어오는 그런 노래는 아니지 않을까 좀 짐작은 됩니다. 네. 겨울 왕국하면 그 겨울 왕국이란 말과 함께 딱 동시에 귀에 레리코가 맞아요. 들리잖아요. 네. 워낙 그 레리코가 강렬했어서 아마 이번 OST도 뭐 그만큼은 뭐 전작만큼 한 어짝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화가 그 흥행이 되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당시 디즈니가 정성 들여 만들긴 했지만 눈사람 만들래나 이런 노래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따라 부를까라고 좀 짐작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어떤 점에서는 울라프의 쿠키 영상 같은 것들 되게 재미있고 그런 부분에서 귀엽긴 합니다만 좀 무거워진 것은 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좀 새로운 캐릭터나 새로운 어떤 신화적인 세계가 좀 펼쳐 보여지고 무엇보다 이 영화의 제목은 겨울왕국이지만 주된 배경이 가을이라 마치 배경은 가을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듯이 영상 가득 단풍이 스며 있는 부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워낙 겨울왕국 2를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 이 얘기를 좀 길게 해봤고 그리고 아이리시맨은 어제 개봉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 작품도 화제를 받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은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물론 마틴 스콜세지도 놀랍지만 그와 거의 영원한 단짝이라고 할 수 있을 페르소나를 할 수 있을 로버트 드니로가 같이 연기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 페시, 하비 케이틀처럼 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자신의 거의 영광의 시대를 함께했던 배우들과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를 같이 하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가장 어떤 점에서 황금기를 늘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다뤄왔거든요. 이번에 그 시기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가장 잘 만들었던 시대를 만드는구나라고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미 평점이 거의 5점 만점이라면 4.5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이 나왔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제작해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된 그런 형식의 영화인 거죠? 아직은 홀드백이라고 하죠. 왜 영화관에서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TV라던가 다른 매체로 보는데 보통은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 영화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제작사가 넷플릭스가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플랫폼에만 이 영화를 보여주겠다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네. 아직은 좀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극장 개봉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이 작품 역시도 개봉이 오늘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영화관에서 개봉하고 나서 27일 날 넷플릭스에 전폭적으로 릴리즈되는 방식인데요. 네. 아마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멀티플렉스 체인 두 군데에서는 개봉을 안 하고요. 한 군데에서만 개봉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점에서는 넷플릭스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좀 저항감이 있다라는 걸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그게 좀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이른바 말하는 거장 감독들이 뭐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극장에 걸리는 영화만을 고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감독들은 내 영화가 어디에 걸리느냐보다는 내 영화를 만들 때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얼마나 웰메이드, 잘 만든 영화를 만드느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지원에 따라 좀 움직이는데요. 잘 알다시피 옥자란 영화도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는데 옥자도 기억하시지만 전 세계 배우, 전 세계 스태프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라는 작품은 넷플릭스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주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 노미네이트가 됐었고 사실 수상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영화계 내부에서 좀 아주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는 고작 영화관에 일주일 개봉해놓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영화 개봉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카데미상 수상의 시상 후보에 올리는 것조차도 불만이다라고 표현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시기를 좀 거치게 될 거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요즘에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역사를 담은 곳곳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소리로 듣는 역사의 순간순간들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는 점점 어두워가고 산길은 험하여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말과 글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낭낭한 목소리로 녹음한 동화는 용케 남아 1980년대 표준어가 어땠는지 들려줍니다. 70살 독립운동가는 해방된 나라에서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밤 통행금지 사이렌은 1982년까지 이어져 귀갓길을 서둘러야 했고 국기 하강식은 1989년까지 온 국민의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언론 통폐합을 앞둔 1980년 말의 고별 방송은 여전히 아쉬움의 소리로 남았습니다. 남은 5분이 너무 야속합니다. 10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외환 위기로 희망퇴직을 앞둔 은행원들이 남긴 눈물의 메시지는 지금도 절절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요동쳤던 우리 역사를 채운 상징적인 소리들. 이젠 추억으로 남았지만 우린 더 잘 살게 됐는지 또 잊고 사는 건 없는지 전시장에 남겨진 소리들이 묻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가 기승입니다. 내륙 곳곳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특히 중부와 경북 내륙 산간 지역 중심으로 영하 5도를 밑도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이후 주말 동안 기온은 더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요. 전주는 0도, 대구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에 밑돌면서 우리나라와 추위가 비슷하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 13도, 전주 14도, 부산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 새벽 첫 차부터 파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출근과 등교길 불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을 비롯한 일부 노선은 비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어제 KTX는 평소의 73%, 수도권 전철은 86% 정도만 운행됐고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66%까지 떨어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맞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면서 협상을 다시 하려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이끌어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올해 연말은 인위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이후에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육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등 전반적인 병역특례 개선안을 오늘 국방부가 내놓습니다. 국제대회 성적으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일부 선수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해서 앞서 큰 무리를 일으켰었고 이를 막을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